우리가 저지른 거겠죠.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가 미처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막 표출이 되고 뭐 이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눌러놓고 있는 것보다는 꺼내놓고 빨리빨리 좀 처리하고 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관찰한, 저는 뭐 동물을 관찰하면서 평생 산 사람인데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동물이시잖아요. 실험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인간 사회를 관찰하게 된 건데요. 제가 보기에 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요 호모사피엔스 요 동물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좀 몇 가지 이렇게 제 눈에 관찰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참 탁월한데, 각자 개인은 기가 막히게 탁월합니다. 제가 뭐 우리 저 미국에서 공부 좀 하고 오신 분들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옆에 있는 유태인 친구한테 주눅 들어본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아마 물리학은 대표적으로 더 그러셨을 텐데, 그 유태인, 그 기가 막힌 유태인 친구들이 요즘 저한테 연락하면,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냐.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이런 소리 들을 줄은 차마 몰랐다. 이런 농담하고 삽니다. 유태인도 탐복하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개인은 참 더할 수 없이 탁월한데, 이상하게 모여놓으면 뭐가 안 되겠다. 그죠? 그저 다투고 그저 자기 주장만 하고 뭐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를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토론을 할 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못할까? 사실 제일 못하는 분들이 저 여의도에 모여있는 분들이잖아요. 저분들은 우리가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저분들은 우리가 부탁하기를 좀 모여 앉아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나라를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달라, 우리가 그런 부탁을 드린 건데, 그리고 제법 돈도 많이 드리는데, 저분들은 마주 앉으면 그냥 싸움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하나 만들면 어떨까 가끔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요. 저분들이 진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협의를 하는 그 시간만큼 재가지고 월급을 주면 좋겠다. 한 달에 5만 원도 못 받아갈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 왜 이럴까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발견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토론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둘러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걸로 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런 걸 유치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하잖아요.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모든 수업이 토론, 거의 모든 수업이 토론 수업이었습니다. 저도 교수가 돼서 미국에서 가르칠 때도 그랬고, 서울대학에 여의대 내내 토론 수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밌었는데 진짜 한국 와서 토론 내용도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지 못해서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토론 문화를 좀 만들어내면, 그것만 창착이 되면 이 탁월한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힌 구슬들이 잘 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토자가 그게 두들길 토더라고요. 이게 토론하라 그러면 저렇게 서로 두들겨 패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단어가 좀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 제가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사전에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원래 있는 단어인데 자주 쓰지 않은 단어인가 봐요. 숙의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 써봤잖아요. 숙의 민주주의 할 때.
근데 숙모는 많이 못 들어보신 그런 단어일 겁니다.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한 시대에 요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웬만한 거 물어보면 그냥 뭐 순식간에 알려줍니다. 제가 숙모 책을 뭐 9년이나 준비하면서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쓰다가 자꾸 잘 안 돼서 이렇게 해놨다가 또 뭐 이러느라고 9년이 걸린 건데요.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라면 이런 주제의 책을 쓰려면 목차를 어떻게 만들고 싶니? 근데 진짜 한 20초 만에 목차를 쫙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는데 어짜식 제법이더라고요. 제가 만든 목차랑 한 60% 정도가 비슷해요. 이 자식 제법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제법이죠. 그죠? 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걸 다 종합해서 가장 지금 지식으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저한테 준 건데 그 답의 60%를 지금 놓쳤으니까 제가 제일 대단한 놈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요즘 들으시면 걱정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꼭 걱정할 문제일까? 한번 논의를 해봐도 되는 건데 되게 훌륭한 주소가 하나 생긴 거거든요. 제일 잘 부려먹으면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부려먹는 생각보다는 쟤 때문에 직장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너무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대에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광직공장 직원들이 저놈의 기계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해고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느 날 모여서 기계를 때려 부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옆에 광직공장만 잘 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어리석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직업이 사라지나 전문가들이 요즘 툭 하면 나와서 없어질 직업 또 이렇게 명단 만들어서 얘기해주고 그럽니다. 걱정은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직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사라질까? 제가 요즘 다른 곳에 가서 이런 강연을 하다가는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 잘못하면 여기서 내가 제일 늙은 사람일 것 같아서 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은 제가 걱정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당대에 생겼다가 없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교환수. 그죠? 예전에 어르신들 아주 젊었을 때 전화가 처음 보급될 때 집에 전화가 있더라도 다이얼 돌려서 누구한테 직접 전화한 게 아니었잖아요. 전화국으로 전화해서 그 전화국에 교환양들이 전부 여성분이셨기 때문에 교환수 혹은 교환양 이렇게 불렀는데 저분들이 저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꽂아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통화를 한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교환양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저런 직업이 생겼다가 없어진 거죠. 네, 직업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 우습게 들을 얘기는 아닌 거죠. 지금 로봇이 기계가 AI가 자꾸 우리더러 집에 나갑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꼭 우리가 저들에게 직업을 뺏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을 제가 곰곰이 좀 해봤는데요.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농사 짓던 시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농경 시대에는 직업이라는 게 딱히 없었잖아요. 집안이 다 같이 농사 짓는 거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김을 더 잘 내십니다. 아들들 뒤에 따라오는데 꾸지라고 하시죠. 근데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아들들이 훨씬 잘하고 어느 날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들어와서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아버지 정말 들어와서 쉬셨나요? 들어와서 새끼를 또
오셨어요. 모내기 하는 날이 아마 농사 짓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대단한 날인데, 한 가족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웃이 또 품앗이도 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대개 어느 집안이나 큰아들은 성실하죠. 큰아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랑 모내기 하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요거 어느 집이나 둘째 아들이 항상 문제잖아요. 네, 둘째 아들 저 모내기 안 하고 연애질 하러 갔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지게장 떼기로 그냥 뭐 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막 형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너 이러면 어디서 여보 전 밥 주지 마 소리 질렀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둘째 아들들은 많이 죽었잖아요. 굶어서 밥 못 먹고 그런 일 없었어요. 왜? 어머니는 또 몰래 그 아들도 밥 차려서 챙겨 먹였잖아요.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심지어는 안 한 사람도 그때는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고 뭐 회사에서 일하고 이러면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수입이 없어지니까 밥을 못 먹는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직이 없어지는 거, 업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일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거리를 지금 이제 로봇이 해주고 AI가 해준다는데,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쟤네들을 부려먹고 우리는 거기서 창출되는 부를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까? 이걸 혼자 누가 독식을 하면 문제지만 이걸 분배를 잘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지금 세계 10대 기업은 거의 다 뭘 만드는 기업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저 검색하고 뭐 이럴 때마다 그 데이터 축적해갖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그 기업들이 자동차 만드는 기업보다 훨씬 지금 잘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업들은 점점 잘 될 것 같고, 정작 이제 일 자리를 뺏기는 사람들은 정말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둘러앉아서 어떤 직업을 살리고 어떤 직업을 버릴 건가를 논의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무슨 논의를 하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미 그런 이상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한때 왜 저 개그맨 중에 소는 누가 키우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웃긴 개그맨이 있었죠. 한번 소는 누가 키우냐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직업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싸이라는 친구 노래 부르면서 뭐 이러잖아요. 저 친구가 소를 키웁니까? 땅을 팝니까? 그냥 하는 게 뭐 말춤 정도 이렇게 추는데 잘 먹고 잘 산대요. 올림픽 보시느라고 재밌으셨죠? 저 100m 달리기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저거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늘 하시던 거잖아요. 옛날에 사슴 쫓아갈 때 늘 하던 짓인데 우리 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저 잘하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정치인도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분들이 뭐 직접 소를 키웁니까? 땅을 팝니까? 그냥 뭐 저 많은 분들은 차라리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짓을 하면서 또 밥 먹고 잘 살아요. 배우도 마찬가지고. 이미 우리 사회에는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여 앉아서 기계나 AI한테 그냥 당하는 입장에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더 풍요롭게,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전 제일 먼저 이런 제안 하나 하고 싶어요. 저 우리 회장님 만나 친구께서 뭐 이런 얘기하다가 여기 김 회장님만 딱 나타나면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다 즐거워지지 않냐고. 김 회장님은 먹고 살 수 있게 우리가 배려해 드립시다. 쓸데없이 그런 제안을 하십니까? 좀 이미 그런 직업이 있는데요.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뭐 소를 키웁니까? 땅을 팝니까? 진짜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친구들 먹여 살립니다. 왜?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저 친구들 재밌는 얘기 듣다 보면 괜히 따라오고 좋아서. 이미 저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없어져야 될 직업 중에 하나로 소방대원을 뽑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방대원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하차하면 목숨을 잃는 직업이잖아요. 뭐 우리도 중고등학생들한테 장래희망 써내라고 이런 거 하지만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장래희망을 써낼 때 제일 많이 써내는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대원입니다. 이건 아마 사회적인 약간 세뇌가 있는 거겠죠. 미국 사회에서는 소방대원에 대한 그 존경과 예우 이런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왜 그래요? 그분들이 정말 힘든 일을 한다는 걸 사회가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불 끄는 로봇을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괜히 들어갔다가 죽는 것보다는 로봇 집어넣어갖고 끄는 게 좋은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로봇 소방대원을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만드느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두 발로 걷는 동물이 그런 장애물을 많을 때 제일 불편합니다. 네 발이 훨씬 유리하고요. 6발, 곤충처럼 다리가 6개면 훨씬 유리하고요. 지네처럼 다리가 100개면 더 유리하고요. 뱀처럼 다리가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뱀은 못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연구, 소방 로봇 연구하는 분들이 뱀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로봇이 만들어지면 소방대원이라는 직업은 없어지겠죠. 근데 깡그리 없애지 말고요. 좀 남겨두면 안 될까요? 제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진어에서 하나 찾았는데요. 이분은 사실 할 일이 이제 없어요. 로봇이 다 들어와서 끄고 있는데 민망하니까 저기 앉아가지고 호수로 괜히 물 뿌리는 척도 좀 하시고요. 실제로는 이분은 뭘 하고 있느냐? 무릎에다가 아이패드 넣고 로봇들이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나 이런 거 파악하고 이쪽은 어느 정도 진압이 된 것 같으니까 니네들 이쪽으로 가라 뭐 이런 것도 좀 지시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뭐가 기계가 들어온다 그러면 깡그리 없어지게 내버려 두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뭐 일부는 또 전체를 돌보는 그런 일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역사 시간에 왜 전정법이라는 걸 좀 배웠는데요. 옛날에 이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쪼개고 가상사리에 있는 밭들은 각자 경작해서 저희가 먹는데 가운데에 있는 저 밭은 십시일반 다 같이 경작을 해서 졸둑을 드려요. 저 하늘천 따지 가르쳐 주신 훈장님, 그 훈장님까지 똥지게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훈장님 글이나 읽으시라고 애들이나 좀 가르쳐 주세요. 훈장님 아니면 마을에 사또 뭐 이런 분들,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권에 다 있었던 제도입니다. 뭐 랍비를 드린다든가 종교에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을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새로운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무서운 속도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그냥 휩쓸리지 말고 변화의 방향을 빨리 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모두가 다 괜찮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를 열어젖힌 양반이잖아요. 스티브 잡스.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는 우리 기원전, 기원 후 뭐 BCAD 하던 걸 이제 BJAJ라고 해야 된다.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이전의 세상과 스티브 잡스 이후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뭐 정말 많이 변했죠. 정확하게 오늘 아침에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딱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또 헐레벌 떡 뛰어가서 들고 나갔습니다. 아, 이게 없으면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요. 그죠?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계에 이미 노예가 돼버린 거죠. 저 기계를 처음 이제 들고 나와서 분명히 이게 디지털 기계인데, 야, 저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요. 디지털 기계를 설명하러 나왔는데 무대 한가운데는 아날로그 이정표를 탁 만들어 놓고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죠. 리버럴 아트스 그러면 뭐 교양, 인문 이 정도 되겠죠. 코너로 걸어가면서 기계를 스마트폰을 탁 들더니 이 기계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머리털 나고 들어본 구라 중에 가장 막강한 구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런 걸 듣고 인문학을 운운하나. 그래서 제 아내 아이폰을 뜯어보려고 이렇게 뜯기가 참 힘들거든요. 어디 인문학이 들어있나 좀 보려고. 근데 저게 구라가 아니었잖아요. 이 안에, 이 작은 기계 안에 어마어마한 인문 사회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선생님 요즘 저 삶의 반경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댁에서 산보 좀 하시느라고 좀 걸으시고, 또 오늘같이 이런 모임이 있으면 또 잠깐 나오시고, 오랜만에 자식들하고 뭐 해외에 한번 가신다 그러면 좀 반경이 넓어지시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여기 들어가서 명왕성까지 갔다 왔다. 네, 그냥 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세상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이 진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놀고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이 인문 사회를 이렇게 뿜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타고난 반골이라서 그런지 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늘 싫거든요. 전 처음에 이 기계 안 썼어요. 근데 어느 신문사에서 저 하나 사주는 바람에 교수님한테 연락이 안 돼서 미치겠다는 사주는 바람에 공짜로 주니까 좀 쓰다가 이제 저도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됐는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발명품입니다. 저 친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어떤 새로운 발명품을 만든 거니까 이거 전화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쓰던 전화, 그 전화를 저 친구가 바닥에 내려놓고 막 짓밟아가지고 요만하게 만든 다음에 호주머니에 핸드백에 넣어 갖고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저 처음에 안 했어요. 전화를 왜 갖고 다녀요? 전화 내보내 집에 있는데. 버티다가 이제 저도 제가 하게 된 건, 저 친구가 여기다가 끼워 팔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검색 기능 넣어주고 카메라도 넣어주고, 요즘 이걸 카메라로 쓰는 사람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제가 저 몇 달 전에 뉴욕에 갔다가 뉴욕 맨하탄에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아주 멋있는 미술관이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다 그 슬라이드를 제가 어젯밤에
줄이느라고 뺐나 봐요. 그 옛날 우리가 쓰던 전화기를 진짜 전시를 하더라고요. 미국 아이유 하는 아이가 아빠 손잡고 와서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답이 우린 지금 아이폰이라는 걸 쓰잖아. 아빠 어렸을 때는 이게 텔레폰이라는 건데 이걸로 전화를 했단다. 다이얼을 돌리고 그러면서 그런데 전화가 돼요? 뭐 이렇게 해가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 꼬마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전화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발명품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잘 융합해서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말하자면 제가 제 생각에 말하자면 비빔밥입니다. 그죠? 여러 개를 잘 비벼 놓은 거잖아요. 맛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계 음식 문화를 이렇게 둘러보면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따로따로 먹고 뱃속에서 섞는 거랍니다. 근데 되게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미리 섞어서 넣는 나라래요. 섞는 거 하나는, 비비는 거 하나는 우리보다 잘할 놈이 없는데 왜 스티브 잡스가 미국에서 태어났을까? 좀 억울합니다. 한국 사람이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번 세기가 21세기가 융합의 세기랍니다.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들이 합쳐지는 그런 세기랍니다. 지금 뭐 기껏해야 2024년이니까 아직도 76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 세기 동안에 반드시 세상을 호령하리라 그런 이제 국뽕 예언을 자꾸 하고 삽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슬라이드를 앞뒤로 바꿨네요.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모마에 아예 이렇게 그냥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저걸 우리 전시를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전시할 뭐 물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꼬마들한테는 난생 처음 뭐 그런 거더라고요. MB 정부 때 청와대 자문을 하셨던 그 유명한 미래학자잖아요. 에드먼턴. 우리나라에 옛날에 오셔갖고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15시간 동안,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참 뼈아픈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 학원에 가서 배우고 있는 거의 모든 거 도움스의 AI가 다 해줄 겁니다. 훨씬 잘해주고 훨씬 빨리 해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런 걸 시키느라고 밤잠도 재우지 않는, 전 이거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싫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걸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이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면 갈수록 창의성이 사라지는 이런 교육. 우리 아이들, 저 손주들 데리고 놀이터 가보신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창의적으로 노니까. 다른 애들 다 멀쩡히 미끄럼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손주는 왜 거꾸로 내려와가지고 코를 땅에 박는 건지. 그렇게 창의적으로 놀던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다 고만고만해집니다. 비슷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가들이 100%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 창의성 인재가 필요하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창의성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나. 저는 이거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저는 마치 평행봉 연습하는 교육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 파리 올림픽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도 올림픽 많이 봤는데 체조 선수들 저 다른 건 참
과감하게 막 돌고 뭐 뛰고 하는데 조기만 올라가면 다 이러잖아요. 뭐 홀짝 뛰는 것도 안 넘어지려고 저걸 하나. 이번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저기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파리올림픽에서 저게 동그랗게 만들었나, 왜 저게 착지가 잘 안 되는지. 저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한 2, 3년 내내 이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시험에서 문제 한두 문제만 더 틀리면 인생이 망조로 납니다. 수도권 바깥에 대학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탐구하는 것보다는 한 문제라도 더 이상 틀리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반복 훈련만 계속하는 거잖아요. 수명이 지금 100세 시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아무리 수명이 길어져도 지금까지는 인간의 뇌가 가장 활발할 때는 역시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 그런 어떤 위대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평행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 훈련만 하고 있다. 저는 이거 참 섭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썼는데요. 한 2년 전에 이런 책도 썼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잔뜩 제가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책 써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출판사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제목이거든요. 제목만큼은 지네가 지어야 팔린다고 어찌나 웃기는지 저도 제목대로 지어본 적이 없는데 최저천의 공부 이렇게 가져왔어요. 에이 이게 어찌냐고 제목에다 막 이름도 뿌리 하지 맙시다. 내가 제목 지어놓은 게 있어요.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망하다 이렇게 지어놨다. 에이 그렇게 하면 한 권도 안 팔아요. 그래서 뭐 또 졌어요. 이번엔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책을 많이 썼는데 제 책은 안 팔립니다. 그냥 오래도록 찔끔 조금씩 나가는 게 제 책의 특성인데 이거 그냥 1년에 한 10원 부가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책 쓰고 돈 세봤어요. 돈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제가 만든 제목이 핵심입니다. 네, 뭐 지금 이 방 안에는 선배님들 바로 그 주역들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가진 게 변변이 있는 나라입니까? 대통령님이 어제 석유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잠시 흥분했었지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고요. 땅덩어리도 작은데 어디 뒤져봐도 뭐 별거 없잖아요. 참 지질이 가진 거 없는 나라고요. 조상님들이 우리 급하면 꺼내쓰라고 전국 사찰의 대웅전 뒤에 금괴를 다 묻어두셨나요? 그래서 우리 급하면 그거 캐서 쓰나요? IMF 때 우리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다 뺀 사람들이에요. 사실 조상님들이 우리한테 뭐 그렇게 물려준 것도 없네요. 지지리도 가진 것도 없고 지지리도 물려받은 거 없는데 불과 60, 70년 전에 세계 전쟁사의 가장 처참한 전쟁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는 한국전쟁, 6.25전쟁. 그나마 지지리도 없고 지지리도 물려받은 거 없는 그것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새로 시작한 나라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결론은 너무 간단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머리에 투자해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올랐을 겁니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우리가 교육받은 것 덕택에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이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텐데 선배님들이 배우셨을 때 그때 교육이나 지금 교육이나 변한 별로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전략적으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30년 전에 통화된 교육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왔는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데 30년 후에도 우리가 잘 나갈 거다.
그건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다른 교육을 이제는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으로 다른 나라를 따라잡던 그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다른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그대로. 저는 이거 아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통섭형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느 조직이든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조직이든 따로 혼자 일합니까? 대부분 같이 일합니다. 팀으로 일하고 모여서 같이 협업하고 이러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절대로 옆에 누구를 보여주면 안 되고요. 자기 혼자만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대학문을 나서자마자 누가 하면서 뭐 하라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부터 함께 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혼자의 지식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지식과 내 지식을 연결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재를 우리가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의 일생을 한번 놓고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임하고 집에 오셔서 환갑잔치를 받으시거나 못 받으시거나 뭐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직장에서 대기업 같으면 한 50에 쫓겨나잖아요. 임원이 못 되면. 그러면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직업을 대여섯 번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달랑 대학에서는 전공이라는 거 하나 한 거잖아요. 그것도 예전에 저 선배님들이랑 저 오세정 총장님이랑 저 같은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학점수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지난 저 세월 동안 어쩌면 그렇게 굴욕적으로 우리 학생 소비자들 아이고 그만하시죠. 너무 힘드시죠. 학점 좀 줄여드릴게요. 우리 너무 많이 줄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은 놈들은요 적당히 다른 과목 대체 과목 잘 듣고 그러면 전공 과목 몇 개만 들으면 졸업합니다. 근데 그 전공 했다고 뻐기고 사회로 걸어나가요. 첫 직장은 여행 얻었다고 칩시다. 그 친구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아직도 직업을 대여섯 번 갈아타야 되는데 무슨 제도로 갈아탑니까? 못하죠.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차요금도 해야 되고 경비원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멀쩡히 대기업에는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일생을 놓고 보면 통섭형 인재가 돼야 다양한 분야의 도구 소양을 갖추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 시간이 남았습니다. 15분 정도. 네. 너무 편안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주시죠. 아리스토텔레스, 레나르도 다빈치, 연암 박지원 선생님, 태산 정약용 선생님. 공통점. 제가 얼마 전에 한양대학에 가서 이 질문을 탁 던졌는데 제 앞에 있는 학생이 번쩍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제가 저 정답 맞추는 친구한테 책 사인해서 주기로 했는데 책 사인해서 줬어요. 답은 맞았잖아요. 공통점 다 돌아가셨다고. 제가 원하는 답은 저분들은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소질을 발휘하셨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영어로 르네상스맨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더 이상 우리 주변에는 다빈치 같은 사람이 이제는 없을까요? 정약용 같은 사람이 이제는 없을까요? 정약용 선생님 무슨 일 하셨어요? 정조대왕님하고 정조대왕님이 어느 날 저 화성에, 수원에 화성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러시니까 종교대학내용 앞에서 정혜경 선생님이 잠깐만 그러면 제가 미국 MIT에 가서 통곡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나요? 아니요. 붙들고 글 쓰던 양반이 그냥 수원에 가셔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통곡공학 박사학위도 없는 분이. 현장에 갔더니 또 이분들이 무거운 거 들어올려야 되는데 한다고 사고 나가고 사람들 깔려 죽고 이렇게 그래요? 거중기 또 탁 설계해 주셨잖아요. 기계 설계학 하신 분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제가 거의 단언할 수 있는데요. 선배님들도 지금 정약용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계셨으면 저런 일 할 수 있는 분 이거 안에 여러 분 계실 거예요. 저분들이 다 활약하던 시대에는 우리 인류가 축적해 가지고 있던 지식이 별로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적어도 2세기를 보냈는데요. 19세기와 20세기. 19세기와 20세기 무슨 세기입니까? 과학의 세기입니다. 과학이 발전한 그런 세기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우리 인류는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축적해 갖고 있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 덕택에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도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게 돼버린 거죠. 그 무렵에는 한 사람이 그냥 아무 짓이나 하다가 보면 뭐가 되는 수가 있었던 시대였을 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냥 하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시대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다빈치가 예술과 문학과 과학을 마구 넘나들 수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역사 기준으로 보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문해부흥을 거치면서 세상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많은 걸 할 수 없는 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한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전공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또 세상이 요동을 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징적으로 한번 얘기한다 그러면 히딩크 감독이라는 양반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우리나라 축구를 하루아침에 다른 축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양반이 우리나라 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동거를 자신 있거든요. 박지성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영표는 없었다. 박지성, 이영표 요만한 것들을 우리나라 출신 감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한 포지션만 저 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하지 않는다. 언제 어느 포지션으로 투입해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원한다. 그러니까 작고 빠른 선수를 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분야를 넘나드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이화대학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신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 옛날에 첼로하던 장한나 양한테 지휘하는데 장한나 양한테 덕담을 해주는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읽다가 황병기 선생님이 한나양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봤느냐 하고 해주시는데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제가 나중에 황 선생님한테 선생님 만드신 말 아니에요? 너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자네가 무식해서 그렇지 있는 말이야 뭐 이러시더라고요.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면 우물을 깊이 파려면 그러니까 깊이를 확보하려면 넓이를 일단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삽질을 하려면 석유시추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저만큼 깊게 파려면 이렇게 파기 시작해갖고 그만큼 못 파는 거죠. 상당히 널찍하게 파기 시작해야 웬만한 깊이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학문의 세계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파기 시작해야 진리를
탐구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 대학 교수 되게 오래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집에 가셨는데 지금 못 가고 아직도 하고 있는데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을 종종 봤습니다. 복수 전공하는 학생 중에 저 전공을 다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학생은 솔직히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굉장히 힘들어요. 한 전공하기도 힘든데 두 개를 다 잘하면 참 힘든 일이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자기 우물 하나만 확실하게 파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우물 하나 확실히 파야 되지만 언제든 옆에 우물로 옮겨주면 그 우물 파고 있는 사람들과 협업이 가능한 정도의 다양한 소양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야 함께 남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얘기드린 대로 그 사람의 일생을 놓고 봐도 똑같은 일을 95세까지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서 예전처럼 한 우물을 파다만 이제 쪽밥을 찰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홍석을 꺼내놓으니까 다들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통합도 있고 융합도 있는데 왜 홍석은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그래서 제가 홀솜씨 논문도 새롭게 하나 뭐 거의 논문은 영어로 썼는데 우리말로 쓴 귀한 안 되는 논문이 이 논문이었는데요. 그냥 제목을 통합, 융합, 통섭 해서 셋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는 이제 재밌게 구성원이 공통된 사회 규범과 가치를 지니며 공통된 권리에 대해 충성하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탑다운 냄새가 좀 납니다. 공통된 어떤 권위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충성하라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제가 어쩌다가 그 MB 대통령님이 만드신 청와대에 만들었던 사회통합위원회라는 데 불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걸 이름을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렇게 바꿨는데 아마 제가 유일하게 저 두 위원회에 다 불려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통섭을 주장한 죗값을 제가 치는 것 같아요. 다 불려갔는데 취지는 좋은데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 MB 대통령님하고는 제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요. 아마 저를 가까이 놓고 좀 지켜보려고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런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제가 첫 모임에서 또 쓴소리 했다가 더 혼이 많이 났는데요. 이렇게 33인을 우리 시대에 대단한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설마 공통된 권위에 충성하라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좀 장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통합은 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회융화위원회 이렇게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런 수석들의 따가운 요청을 받고 며칠 후에 정무수석이 저랑 저녁을 하자고 그래서 공항에서 만났는데 이게 그냥 마주 앉으면서 첫 마디가 교수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극좌파인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제가 좌파인지 몰랐어요. 그때 33인에 황석영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답변을 제가 황석영 선생님보다 더 좌파입니까? 적어도 저희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위원회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중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좌우, 보수, 진보 이게 우리 사회에서 참 기준도 명확한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안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들이 저쪽으로 가서 저보고 좌파라 그러고 자기들이 이쪽에 와서 우파라 그러고 지금 그래서 저는 저를 양파로 했습니다. 양쪽에 다 붙이고 까도 무슨 반지 모르는 양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통합은 왠지 뭔가 내리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융합이 이게 참 재밌는데요. 저 융자가 한자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다리가 세 딸린 속력자에 곤충 충부가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 글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솥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넣고 오랫동안 고아서 먹잖아요. 그리고 물도 붓고 또 끓이고 뭐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 다양한 것들을 한참 끓이다 보면 그것들이 녹아서 하나가 되는데 김이 소뚜껑을 이렇게 밀고 나오는 모습이 곤충 모습을 닮았더라, 벌레 모양을 닮았더라, 막 이래서 만들어진 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둘 이상이 녹아서 하나 된 이게 이제 융합의 일인데요. 목이 칼칼해서 물 한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수소원자 씹히네. 그러면 전 미친놈이죠. 뭐 문과를 나오셨어도 우리 H2O라는 건 다 아시죠? 수소원자 둘과 산소원자 하나가 융합하면 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이 되고 나면 수소원자의 모습, 산소원자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겠다. 그냥 전혀 새로운 물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이게 융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요즘 기술의 융합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BT가 IT를 만나서 악수 한번 했다고 BIT가 됩니까? 아닙니다. BT와 IT가 진짜 서로 뭐가 들어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융합에 대한 노력 참 많이 했습니다. 한때는 이승정 교수님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연구재단에 연구비를 신청하려면 제목에 융합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연구비 받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융합해야 되는. 근데 그렇게 많은 융합 연구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융합 연구에 뭐 거대한 뭐가 있었나? 사실 별거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마구잡이 융합을 많이 했어요. 하라니까. 하여간 분야는 다르지만 만나서 뭐 해보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럴 때 통섭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통합은 왠지 물리적 합침인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합쳐놨는데 이게 진짜 섞이는 과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의문이고, 융합은 화학적 합침입니다. 핵융합이 되듯이 정말 두셋이 모여서 전혀 새로운 걸로 풀바꿈하는, 그거를 저는 융합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게 워낙 힘든 일이기 때문에 융합을 하려면 마구잡이 융합을 할 게 아니라 두 분야가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구나. 이건 생물학적 만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맞으면 자식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총알로 떠올랐는데, 인지과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있던 학문은 아니잖아요. 한 30-40년 전에 물리학자, 컴퓨터학자, 기계공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겨온 것길래 이렇게 대단하냐를 함께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인지과학이 생겨나니까 심리학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모 학문의 DNA를 잘 섞은 아주 흥미로운 재밌는 자식 학문이 하나 태어나서 틈을 삐짓고 올라온 겁니다.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지는지. 하루가 다르게 뭔가 두세 사이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서 또 올라오고 죽순 올라오듯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섭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통섭은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된다기보다는 결과물은 융합이라고 생각하고 그 융합에 이르는 방법론 또는 철학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부족한 점, 그냥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러앉아서 얘기하고 뭔가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거를 해도 너무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서양이 우리보다 정말 잘하는 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 못할까? 예, 심지어는 토론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교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고야 말겠다, 이런 표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론이란 뭐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커션이라는 거잖아요. 디스커션은 영어권 사람들은 who is right, 누가 옳으냐를 정하는 게 아니라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론은 사실 토론이라기보다는 영어로 얘기하면 디베이트에 가까운 거죠. 논쟁에 가깝습니다. 근데 논쟁도 잘하면 좋아요. 근데 말싸움으로 끝납니다. 대개 언쟁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코스 수준으로 좀 이렇게 승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한국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인데요. 저분이 1998년에 컨실리언스라는 한국간의 이렇게 만남을 설명하시느라고 책을 썼는데, 그걸 이제 제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통섭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드린 거고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 단어가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사전에 예전에 있었는데 쓰임새가 없어서 탈락한 단어인데, 그걸 이제 세계 석학이 찾아내셔가지고 당신의 책의 제목을 쓰신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에 컨실리언스라는 와인이 출시가 됐어요. 선생님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알려드렸어요. 당황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럽죠. 저 학자가 아무도 모르는 걸 이렇게 찾아낸 건데, 속된 표현으로 하면 술장사들이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저 사람들이 저걸 출시를 하면서 저 홈페이지를 만들고 한 페이지 정도 자기들이 왜 컨실리언스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느냐를 설명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 진짜 한복했습니다. 술이나 팔지 왜 이렇게 유식한 거야? 이렇게. 컨실리언스는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어리 만든 개념인데, 뭐 한군간의 넘나듦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와인이 뭐냐? 와인은 우주와 인성의 교감으로 태어나는 맛의 향연인데, 그거의 이름으로 진짜 이런 너스레가 있나? 그것도 좋은데요. 뒷부분이 더 대단했습니다. 저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 4명의 와이너리 오너,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와이너리 오너들이 같이 만든 와인인데요. 이름을 정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각자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 와서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 중에 한 명이 모자를 벗었다, 종이를 찢었다, 적어넣었다, 개표했다, 만장일치였다. 만장일치해봐야 뭐 4표인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3표는 자기가 그렇게 보시면서 만든 이름, 그리고 토론에서 자기가 그렇게 열변을 토해서 얘기한 그 이름을 기꺼이 적고, 어느 친구 하나가 만든 컨실리언스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적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디스커션은, 토론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고집을 주장해서 상대를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문제, 저런 각도로 문제를 보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배우면서 내 생각을 다듬어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기필코 내가 이겨야 되는 과정으로 제 생각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장사 4명이 보여주는 그 기가 막힌
모습에 저는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라는 말이 좀 오염되어 있어서 저는 숙론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하는 거고요. 통섭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론이 숙론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워보지도 못한 이거를 갑자기 우리 사회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고 여기서 쓰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의 임금님들은 경연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종대왕님은 뭐 하루에 2번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대부들이랑 그 사서상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 상당히 대단한 토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에 임금을 해먹으려면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통치자가 유식해야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는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던 우리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없어졌을까를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일제 때 없어진 것 같아요. 식민지를 통치를 하려면 이 식민이 너무 의견이 많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하고 통일된 그런 사상을 주입하고 했을 거죠. 일본이 왜 그랬을까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일본이 했을까는 뭐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요. 저는 약간 우회적으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화대학 제 연구실에서 석사를 하고 일본 교토대학에 가서 박사를 한 제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류 연구의 교토대학은 아주 세계적인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영장류 연구를 하게 3명이나 갔는데 이 3녀석이 여름방학에 보면 다 저한테 투덜거려요. 선생님 재미없어서 학교 못 다니겠어요. 제 연구실은 상당히 미국 스타일로 제가 운영을 해왔거든요. 학문의 세계에서 영어는 뭐 어쩔 수 없이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돈에 없는 연구비에도 언제나 제 연구실에 영어권 사람을 한 명씩 꼭 데려다 놨습니다. 제 사비로 해도 무조건 데려다 놨습니다. 그러면 제 연구실에서는 무조건 영어를 써야 되고요. 모든 회의가 다 영어고 모든 발표가 다 영어고 그렇게 하게끔 한 겁니다. 근데 영어로 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토론할 때는 제 학생들이 저한테 너 그러고 토론하는 거죠.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교수님만 얘기했대요. 아무도 대학원생들 중에 한 명도 얘기하는 애가 없대요. 뭐 모르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응총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재미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 발표를 해보면 일본 그 총중들은 덤비질 않더라고요. 제가 막 뭐 있으면 좀 해보시죠. 근데도 너무 정중하게 일본 학자들 저 모셔다가 우리 학회 해보면요. 우리는 지정 토론자들까지 있잖아요. 지정 토론자들은 그래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되니까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정 토론자니까 그 지적을 하나 정도는 해야 되니까 일본 분들은 그게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상대를 지적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해요. 토론이 있을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제 때 우리가 토론 능력을 잃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학창 시절에 못 배웠지만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금방 우리는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숙론이라는 책을 이번에 내고 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제 제대로 된 토론 이제 좀 숙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게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전 대한민국은 졸지에 상당한 수준의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런 얘기를 선생님께 하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